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신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달빛 아래 숨겨진 과부의 비밀 금박 입힌 붉은 비단 보따리라는 제목의 대서사시입니다. 제1막 낯선 산세와 의문의 여인. 1. 길을 잃은 선비 허생.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성종 제위 시절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가난한 선비 허생은 문경세제 구비구비 험한 산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낭패로다. 인적은커녕 산짐승 울음소리만 가득하니 오늘 밤은 이 산중에서 명주를 놓는 것이 아닌가 싶구나. 허생은 달아빠진 집신을 고쳐 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안개 자욱한 숲 너머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너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흔들리는 그 빛을 따라 허생은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한 곳은 다뤄져가는 초가집이 아닌 산세와 어울리지 않게 정갈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뭇가지에는 붉은 천 조각들이 기괴하게 매달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길 잃은 과객이 하룻밤 유숙을 청하고자 합니다. 허생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자 잠시 후 끼익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었으나 눈매가 서늘하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등잔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소복 입은 여인의 환대, 이 깊은 밤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허생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이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운명이 이끄신 게지요. 들어오시지요. 마침 저녁상이 남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허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 곳곳에 하얀 모래가 깔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수십 개의 풍경이 달려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챙그랑 챙그랑 기이한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내온 상차림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산중 과부의 집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름진 고기 반찬과 향긋한 곡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부인, 홀로 사시는 듯한데 이토록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살며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에 비치자 허생의 심장은 방앗간 공이질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눈치챘습니다. 여인의 손가락 끝에 묻은 붉은 물을. 그것은 봉선화 물이라기엔 너무나 진하고 비린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3. 한밤중에 기괴한 소리. 여인이 내준 사랑방에서 잠을 청하던 허생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슥, 슥, 탁, 슥. 무언가를 땅에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삽질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허생은 문창 구멍에 침을 발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아까 보았던 그 여인이 커다란 붉은 비단 보따리를 짊어진 채 뒷마당 우물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는 사람의 몸통만큼이나 컸고 여인은 가녀린 책으로 그것을 힘겹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다다른 여인은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들과 사람의 옷가지였습니다. 여인은 그것들을 우물 안으로 던져 넣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한 명만 더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나도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허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명만 더 채우면 된다니? 설마 그 한 명이 나를 말하는 것인가? 제2막의 서막 우물의 정체와 탐욕의 시작. 날이 밝자 여인은 어젯밤의 기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신한 모습으로 허생에게 아침상을 내왔습니다. 허생은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만 여인의 말 한마디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가시는 길에 이 보따리를 마을 장터의 김진사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대가로 선비님의 평생 노잣돈은 충분히 챙겨드리죠. 여인이 내민 것은 어젯밤 보았던 그 붉은 비단 보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황금이 아닌 평범한 삼배옷 몇 벌만 들어 있었습니다. 허생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허생은 보따리를 메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장터 입구에서 보따리 밑바닥을 뜯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엮은 기괴한 부적과 함께 이 보따리를 받는 자, 죽음의 신부를 맞이하리라는 글귀가 적힌 혈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탐욕스러운 지주 박참판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박참판은 허생이 가진 보따리에서 흘러나온 황금 부스러기 어젯밤 여인이 흘린 것을 보고 눈이 뒤집히고 마는데 제이막 탐욕의 덫과 핏빛거래. 1. 박참판의 검은 손길. 허생이 보따리 밑바닥에 숨겨진 혈서를 보며 사색이 되어 있을 때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선비 양반. 그 보따리 안에 든 것이 무엇이길래 그리 넋을 놓고 보고 있는가? 마을의 소문난 욕심쟁이 박참판이었습니다. 그는 허생의 발치에 떨어진 작은 황금 조각 하나를 매의 눈으로 포착했습니다. 허생은 황급히 보따리를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낡은 옷가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박참판의 눈에는 허생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생의 앞을 가로막으며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선비 양반. 내 눈은 못 속이네. 아까 분명히 번쩍이는 것을 보았단 말이야. 이 깊은 산골에 그런 귀물이 나올 곳은 단 한 군데뿐이지. 혹시 저 위 곡소리 고개의 과부집에서 내려오는 길인가? 허생은 움찔했습니다. 박참판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허생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거기 가면 살아서 돌아오는 이가 없다던데 자네 운이 좋구먼. 그 보따리 내게 넘기게. 내가 자네 과거 시험 비용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논밭을 내어줌세. 허생은 여인의 경고와 혈서의 내용을 떠올리며 거절하려 했으나 박참판은 이미 하인들을 불러 허생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허생은 보따리를 빼앗기다시피 넘겨주고는 박참판이 던져준 엽전 꾸러미를 들고 도망치듯 마을 주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김진사의 사라진 저택. 주막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던 허생은 주모를 불러 슬쩍 물었습니다. 주모, 이 마을에 김진사라는 분이 어디 사시는지 아시오? 그분 댁에 배달할 물건이 있어서 그렇소. 주모는 김진사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나리, 제발 그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마셔요. 김진사 댁이라니. 그 집 구석은 벌써 3년 전에 풍비박산이 났단 말입니다. 주모의 말에 따르면 김진사는 마을에서 소문난 덕망가였으나 어느 날 밤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참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김진사의 재산을 노렸던 박참판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김진사의 외동딸이 정혼자를 두고 자결했는데 그 여인이 죽기 전내 원하니 이 마을 우물에 서릴 것이니 누구든 황금을 탐하는 자는 피를 보리라고 저주를 퍼부었다지 뭡니까? 허생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젯밤 산중에서 만난 그 소복 입은 여인.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김진사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3. 황금의 저주. 그 시각 박참판은 자신의 집 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허생에게서 뺏은 붉은 비단 보따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흐흐흐, 이제 이방 명당이 천하의 갑부가 되는구나. 보따리를 풀자 아까는 보이지 않던 눈부신 황금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참판은 광기에 어린 웃음을 지으며 황금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금을 만진 그의 손가락 끝이 서서히 검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마치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손이 왜 이러느냐? 깜짝 놀라 황금을 내던지자 바닥에 떨어진 황금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며 검붉은 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 웅덩이 속에서
어젯밤 허생이 보았던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참판, 내 아버지의 숨통을 끊고 빼앗은 그 금부치가 그리도 좋으냐? 박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려 했으나 문은 밖에서 못질이라도 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안개로 가득 찼고 천장에서는 붉은 비단 천들이 뱀처럼 내려와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3막 진실을 향한 영로 1. 허생의 결단. 주막에서 주모의 이야기를 듣던 허생은 깨달았습니다. 여인이 자신을 살려준 이유는 박참판의 탐욕을 이용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허생은 선비로서 이 기괴한 사륙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의 원한은 가련하나 이대로 가면 이 마을 전체가 피바람에 휘말릴 것이다. 허생은 주모에게서 빌린 정화수 한 사발과 품속에 간직했던 가문의 가보인 벽조목벼락 맞은 대추나무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산중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어젯밤보다 훨씬 험하고 어두웠습니다. 까마귀들이 허생의 머리 위를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기와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 깔린 하얀 모래는 이제 붉은 핏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의 수수께끼. 허생은 여인이 황금을 던져 넣었던 뒷마당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은은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허생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왜 다시 오셨습니까? 내어준 목숨을 스스로 버리려 하시다니 어리석으십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인, 멈추십시오. 박참판은 이미 자신의 탐욕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영혼마저 그 증오에 먹혀버린다면 김진사 어른이 저승에서 어찌 편히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허생의 말에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자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정혼자를 노비로 팔아넘겼습니다. 이 우물 속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가문의 하인들과 내 아버님의 시신이 잠겨 있단 말입니다. 허생은 충격적인 진실에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이 황금을 우물에 던진 것은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그 무거운 금으로 시신들이 떠오르지 못하게 눌러두어 때가 되면 박참판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3. 마지막 반전의 서막.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박참판의 저택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뱀이 기어가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여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선비님, 박참판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이 훔친 황금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괴물이 될 테니까요. 허생은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여인의 몸은 서서히 달빛 속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저 우물 밑바닥에 제 정혼자의 이름이 새겨진 옷가락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는 지금 이 마을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막 가장 낮은 곳의 그림자. 1. 타오르는 마을. 변해버린 박참판. 허생이 산을 내려와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참판의 저택에서 시작된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고 이상하게도 그 불꽃은 붉은색이 아니라 서슬 퍼런 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박참판 어른이 괴물이 되셨다. 도망쳐 나오는 하인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허생은 불타는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참판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은 채 아까 그 붉은 비단 보따리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들을 미친 듯이 입으로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딱딱한 금속처럼 변해 있었고 눈에서는 황금빛 광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것이다. 이 모든 땅도, 이 모든 금도 다 내 것이야.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쇠 긁는 소리였습니다. 허생은
여인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탐욕이 인간을 집어삼켜 영원히 타오르는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허생은 품속의 벽조목 인장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그를 처단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여인이 말한 정혼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낮은 곳, 똥지개꾼 칠복. 마을에서 가장 낮은 곳. 허생은 머릿속을 스쳐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천시하며 코를 막고 지나가던 곳. 바로 마을 변두리의 오물 처리장과 그 곁에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도 없이 칠복이라 불리며 똥지개를 지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생이 숨을 헐떡이며 움막에 도착했을 때 칠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불타오르는 난리통 속에서도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네가 김진사댁 아가씨의 정혼자인가? 허생의 물음에 칠복의 빗질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허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나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잠겨 있었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 이름을 입에 올리십니까? 저는 그저 똥이나 푸는 천한 칠복일 뿐입니다. 허생은 말없이 여인이 말했던 우물 속 옷가락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칠복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가씨, 결국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 미천한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박참판의 노비가 되는 치욕을 견디며 저를 이곳으로 빼돌리셨는데 3. 피로 맺은 맹세. 사실 칠복은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이자 김진사 딸의 정혼자였습니다. 박참판이 가문을 몰살할 때 아가씨는 박참판에게 몸을 허락하겠다는 거짓 약조를 하며 칠복의 목숨을 구걸했던 것입니다. 박참판은 칠복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흉측한 흉터를 남긴 뒤 마을에서 가장 천한 일을 시키며 그를 조롱해왔습니다. 선비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원한이 담긴 그 우물, 그곳에 마지막 재물이 던져져야 이 지옥이 끝납니다. 칠복은 움막 구석에서 녹슨 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가 대대로 물려주던 가문의 보검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물이 설마 자네란 말인가? 허생이 묻자 칠복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참판의 탐욕을 완전히 잠재우려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김진사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우물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가씨도 아버님도 진정한 안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오막의 서막 우물가의 최후 결전. 허생과 칠복은 다시 산 위 그 기괴한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집어삼킨 보라색 불길은 이제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의 중심에는 황금 괴물이 된 박참판이 거대한 몸집을 이끌고 우물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 속에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마지막 진실과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우물가에 선 세 사람. 소복 입은 여인의 영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제가 그토록 빌었건만. 아가씨, 이제 함께 가야지요. 이승의 업보는 여기서 마칩시다. 칠복이 칼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진한 핏방울이 우물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 산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장 달빛 우물의 핀 연꽃. 1. 황금 괴물의 최후. 크악. 내놔라. 그 피도, 그 목숨도, 그 금부치도 모두 내 것이란 말이다. 산천이 진동하는 비명과 함께 박참판이 우물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인간의 형체라기보다는 일그러진 쇳덩어리 같았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된 그는 우물 속에 잠긴 김진사 가문의 보물을 꺼내기 위해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허생은 온몸이 떨리는 공포 속에서도 벽조목 인장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박참판, 그대의 눈을 가린 것은 황금이 아니라 그대의 더러운 욕심이다. 죽어서도 채우지 못할 그 탐욕을 이제는 멈추어라. 하지만 괴물이 된 박참판은 허생을 향해 거대한 금속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찰나 칠복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칠복의 손목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우물 안으로 뚝뚝 떨어지자 고요하던 우물물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의 정화 그리고 우물의 부름. 오너라 박참판, 내가 그토록 원하던 김진사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여기 있다. 칠복의 외침과 동시에 우물 속에서 수천 개의 하얀 손들이 뻗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김진사대 카인들과 가족들의 넋이었습니다. 그 손들은 박참판의 다리와 몸을 부여잡고 우물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놓아라. 이 천한 것들아. 감히 네 몸에 손을 대느냐? 박참판은 발악했지만 황금으로 변해 무거워진 그의 몸은 오히려 독이 되어 그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소복을 입은 여인의 영혼이 박참판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피눈물로 얼룩진 귀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참판,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황금과 함께 영원한 어둠 속에서 목을 축이소서. 우물물이 거대한 기둥처럼 솟구쳐 박참판을 집어삼켰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참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가 토해냈던 보라색 불길도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3. 마지막 이별 옷가락지의 약속.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칠복은 기운이 다한 듯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허생은 떨리는 손으로 우물 바닥에서 솟아오른 맑은 물줄기 끝에 걸린 옷가락지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이 말했던 그 증표였습니다. 허생이 가락지를 건네자 칠복은 그것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여인의 영혼이 칠복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제야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위해 보낸 그 모진 세월, 이제는 잊으셔요. 아닙니다, 아가씨. 내 평생 당신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당신을 따라가렵니다. 칠복이 여인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사셔야 합니다. 살아남아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저 불타버린 마을에 다시 꽃이 피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인의 몸이 수만 개의 반딧불이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허공을 휘저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인은 끝내 은은한 미소만을 남긴 채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4. 에필로그 남겨진 자의 길. 날이 밝았습니다. 밤사이 몰아쳤던 기괴한 폭풍과 불길은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졌고 산중의 기와집도 온데간데 없이 낀 빈터만 남았습니다. 다만 그 우물가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커다란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허생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박참판의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참판이 황금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만을 전해 들었습니다. 허생은 과거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칠복과 함께 그 산중 우물가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았습니다. 칠복은 매일같이 배롱나무 아래에서 옷가락지를 닦으며 아가씨를 기렸고 허생은 이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허생이 쓴 책은 금박이 핀 붉은 비단 보따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탐욕의 무서움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문경세제 어느 깊은 골짜기, 달이 밝은 밤이면 그 우물가에서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혹여 길을 잃은 나그네가 그 소리를 따라가면 소복 입은 여인이 등잔불을 들고 나타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문경세제 깊은 골짜기에 전해 내려오는 이 기이하고도 슬픈 야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참판에 일그러진 탐욕이 남긴 비극과 그 비극 속에서도 끝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남녀의 사랑. 어쩌면 우리네 인생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멀어지는 황금보다는 곁에 있는 소중한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따뜻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귀를 지켜줄 깊고 그윽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